예, 저는 태평양에서 텔레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그리고 테크놀로지에 관한 팀을 맡고 있습니다. 좋은 발표 기회를 갖게 돼서 다행입니다. 다만 오늘은 저도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나온 지가 사실 10년 정도 되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암호화폐 때문에 각광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 법률하는 사람들도 최근에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재산 정책 부분에서도 아주 최근에 이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어서 저도 공부하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블록체인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웹하드 업체가 제공하는 이제 파일 올리고 다운로드 받는 그 시스템을 우리가 피어-투-피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네트워크를 피어-투-피어 네트워크라고 하고, 우리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양진호 회장인가요? 그분이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낸 그 웹하드도 P2P 시스템을 이용한 그런 모델입니다. 이 블록체인이란 기본적으로 중앙 통제 장치, 중앙 관리 기관 이런 것을 두지 않는 네트워크 그리고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중앙 통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다수의 참여자가 동일한 프로토콜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의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이 있고 각종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중앙 통제 장치가 없는 P2P 네트워크로 다양한 데이터가 블록에 올려지고 10분이나 일정한 간격 동안 올려진 블록들이 체인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은 중앙 통제 장치가 없다. 보통 퍼블릭 블록체인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분산형 DB라고 하는데 이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부분은 쪼개져서 이렇게 각 노드나 참여자에게 가 있는 게 아니고 동일한 정보가 많은 다수의 참여자에게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특징은 두 번째 요소인데요.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거래를 할 때 가장 위험한 게 A라는 사람이 B한테도 팔고 똑같은 걸 C한테도 파는 문제입니다. 그거를 블록체인에서는 없앴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있어서는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중 지불 문제를 어떻게 없애느냐 하면은 데이터를 올리거나 할 때 타임스탬프가 찍힙니다. 그 올리는 시간 이런 것들이 딱 찍혀서 그 순서가 명확하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동일한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런 잘못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거래 유효성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의 핵심 요소로는 중간에 보면 POW라고 되어 있는데 Proof of Work라는 개념입니다. 중앙 통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다수 참여자가 어느 정도 역할을 나눠서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든 참여자가 거래 데이터를 직접 올릴 수 없는 그런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래 데이터를 블록에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참여자 노드가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이 올리는 거래 데이터를 자기 올려야 될 거래 데이터를 자기가 올려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필요로 합니다. 이걸 이제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암호화폐 개념에서는 채굴한다, 마이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거는 누군가 자기한테 주어지는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비용으로 만든 내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서 이 일을 해주기 때문에 많은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블록에 올리는 남이 올려야 되는 데이터를 내가 올려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 행위가 주어집니다. 그게 프루프 워크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암호화폐라든지 아니면은 암호화폐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쪽에서는 뭐 일정한 거래 회원들이 낸 수수료의 일부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블록체인은 유지가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체인이 이제 하나가 하나의 블록이고 연결된 게 체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체인은 첫 번째 거래의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하나를 없애더라도 뒤에 남아 있기 때문에 거래에 이 삭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록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으면은 중간에 하나가 어떻게 지워져도 나머지 그 참여자들이 다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워진 글이 바로 표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위변조될 수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좀 모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암호화폐 이런 것들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컴퓨팅 자원들을
각 참여자가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통제장치가 제공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록체인하고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은 다보스 경제 포럼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이 다보스 포럼은 뭐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에 굉장히 유력한 인물들이 그루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인데요. 2016년도에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하고 이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첨단 산업들이 나오지만 일자리도 대폭 감소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제4차 산업혁명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영국의 증기기관을 통해서 나온 혁명을 제1차 산업혁명, 그다음 제조업혁명을 제2차 산업혁명, 그 서비스의 자동화를 통해서 제3차 산업혁명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3차 산업혁명까지는 수요자 측면을 고려했다기보다는 공급자 측면에서 뭔가 새로운 장치들을 많이 개발한 겁니다. 증기기관, 뭐 철도를 만드는 그런 경우, 공장에서 뭐 하는 거, 자본가들이 주로 만든 그런 개념들이 많고 한데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많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 3차의 산업혁명의 특징에서 발생하는 건 뭐냐 하면은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읽지를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품질의 물건과 서비스를 굉장히 대량으로 생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그런데 수요를 못 맞추고 나는 그건 필요한데 지금 필요하지 않아. 근데 뭐 필요한데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 뭐 최근에 TV 홈쇼핑 채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이슈들이 생깁니다. 근데 제4차 산업혁명이 뭐냐면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걸 통해서 고객의 니드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렇다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정확하게 갖다 줍니다. 재고 같은 게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그 블록체인의 역할은 뭐냐? 많은 개인 정보와 데이터가 이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체, 정부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프라이버시라든지 많은 것들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은 산업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분명히 높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정보를 정부나 기업들이 주지 말아야 될까요? 줘야 됩니다. 그래야 산업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블록체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분명히 제4차 산업혁명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 고객이 한테 줄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거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해서 고객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고객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체,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나도 액세스할 수 있는 것이 블록체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보가 블록에 올라가 있고 체인화됐을 때 고객도, 다수의 참여자인 이 고객도 그리고 국민들도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다 암호화되어 있어서 암호화 키를 뭐 공개 키 그다음에 뭐 이런 그 개인 키 이런 걸 활용해서 나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 내 데이터가 정확한 것인지 잘못된 건 없는 건지 위조 변조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인지 이런 걸 다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에서 블록체인이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계약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에서는 나오지 않고 이더리움에서 나온 개념인데 그 데이터의 거래 이런 걸 갖다가 스마트 계약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게 한 게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우리 법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한 계약은 스마트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이 스마트 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약관 같은 겁니다. 이 다수 참여자가 그리고 합의한 그런 계약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A, B, C를 하면은 그 DF가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하죠. 사자가 끼어들 가능성이 없습니다. 뭐 너한테는 이제 물건을 판매하거나 공급하거나 그런 중앙통제장치 입장에서는 이렇게 소비자들 차별하고 싶어 하죠. 근데 여기서 너무 투명해 버리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으로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소비자에게는 같은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스마트 계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해지고 공급하는 입장에서도 순식간에 체결되고 실행되어 버리기 때문에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스마트 계약이라는 게 이름도 계약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급하는 측하고 사는 측하고 다수 참여자가 오케이 해버리면은 이건 계약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형태의 계약이 뭐 가족 관계라든지 이 친하지 않은 그런 행위들도 있습니다. 뭐 결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런 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스마트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 그런 말씀드린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이슈를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그 전자상거래나 이런 걸 하면서는 뭐 7일 이내에 나 마음에 안 들어 또는 잘못됐어 해서 청약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사기를 당해서 뭐 거래를 했어. 그런 거래가 이제 블록체인에 거래를 하면은 내가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사회 질서에 관계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제 블록체인에 올라가 버리면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저희는 추가적인 블록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들을 지금 뭐 법조인이나 기술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기존의 거래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 그 데이터는 살아있는, 그거는 지울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게 됩니다. 전자문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블록체인상에 우리가 데이터를 올리면은 우리가 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나오는 정보, 그 전자문서가 되느냐에 관한 부분인데, 이 전자문서의 개념이 굉장히 브로드합니다. 뭐 온라인을 통해서 송수신되거나 뭐 하는 무슨 정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당연히 전자문서가 됩니다. 이 전자문서법의 특징은 우리가 온라인 거래를 많이 할 때는 종이 문서가 없이 뭐 전자서명이나 그다음에 그 뭐 서로 의사표시 합치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규율하는 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인데, 이 법의 또 하나의 특징은 또 그게 있습니다. 종이 문서를 없애자는데 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제출해야 되는 각종 서류들, 그다음에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되는 각종 서류들 엄청나게 많죠, 종이. 그걸 없애자고 하는 게 이 그 법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블록체인 상에다가 데이터를 올려놓는 행위가 결국은 이제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행위로 봐서 법령에 따른 서류 제출 의무, 금융기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의무를 대신할 수가 있느냐에 관한 부분인데, 이거는 뭐 약간의 기술적 변형을 하면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 기술이 종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또 기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암호화폐 이슈입니다. 사실 블록체인 이슈의 중에 가장 뜨거운 부분이 이제 암호화폐에 관한 부분입니다. 왜냐, 이게 비즈니스적인 돈이 되거든요. 우리 그 거래소에서 우리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거래해서 수익을 내는 거, 그다음에 뭐 우리가 그 채굴 행위를 통해서 이제 요새는 채굴 행위가 수익성이 없는데 초기만 해도 굉장히 수익성이 있어 채굴 행위를 통해서 그 암호화폐를 버는 거. 예를 들어서 이게 전기가 많이 들기 때문에 뭐 지방 같은 데 내려가 가지고 농가에서 컴퓨터 갖다 놓고 뭐 그 채굴하기도 하고 했었죠.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할 것인지가 진짜 키 이슈입니다. 왜냐,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고 하거든요. 다만 지금 정부는 암호화폐가 기존의 화폐 체계를 대체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주식처럼 발행해서 그 대가를 받고 하는 것도 안 된다. 그거는 시장 투자자 보호에도 맞지 않고 경제를 혼란에 빠뜨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기본적으로 투기성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제는 그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증권형 토큰이 아닌 토큰에 관한 이코노미 경제 부분이나 토큰을 전제로 하지 않은 블록체인의 활용,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정부는 뭐 특허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뭐 인터넷진흥원이나 각종 기관이나 정부에서는 사실 블록체인을 통해서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고, 뭔가 혁신적이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것은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블록체인이 이제까지 가져온 가장 혁신적인 모델은 비트코인 같은 그 암호화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큰 틀에서의 문제는 이걸 우리나라 정부가 저기 에스토니아나 싱가포르나 스위스나 뭐 미국의 몇 개 주처럼 이걸 허용해서 정말 뭐 세금으로도 암호화폐를 받고 비트코인을 받고 해서 경제에 지금 파란을 일으킬 것이냐, 이게 대한민국의 경제에 진짜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큰 결정을 사실 앞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사실 저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 기존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정부의 역할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계속 민간에서는 ICO를 국가에 허용해 달라 이제 주식 발행하는 것처럼 ICO 이제 코인 발행하는 걸 허용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예. 다음에는 이제 GDPR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이슈입니다. 이거와 블록체인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유럽에는 제너럴 데이터 프로텍션 레귤레이션이라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적으로 하면 신용정보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 체계가 보면은 개인정보 처리자 아니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런 특정 규제 대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그리고 잘못된 개인정보나 고객이 원하지 않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는 고치고 그다음에 삭제하고 정정하고 이런 시스템이 법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으로 가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변조를 막는 그런 핵심적 기능을 하지만 반대로 블록에 올라간 데이터는 지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지울 수 없게 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을 더 튼튼하게 하는 모델인데 지울 수 없게 하다 보니까 이 소비자들의 그 개인정보 통제권이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그 데이터를 남기고 향후에 잘못됐다는 것을 그 남기는 또 다른 블록을 붙여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 정보통신 서비스 처리자라는 규제 대상이 있는데 블록체인으로 가면 중앙통제장치가 없잖아요. 그럼 모든 참여자가 그러면 개인정보 처리자라서 규제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만 관리되고 보호해야 되는데 블록체인에서는 모든 정보가 모든 참여자가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돼서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 지금 개인정보를 국가를 넘어서 이전할 때는 그 이용자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에 올리기만 하면은 전 세계에서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핵심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향후 과제 부분은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정말 암호화폐 외에 정말 이걸 확장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어떤 정부 서비스 모델, 뭐 이런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서 경제라든지 산업, 문화 이런 데 편의를 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고민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가장 키가 됐던 것은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키가 됩니다. 뭐 정부는 계속 블록체인의 성공적인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모델을 살짝 바꾸는 거거든요. 정보 공개를 좀 더 빨리 하고 예를 들면은 물품이 해외에서 국내로 이렇게 통관된다고 하면은 옛날에는 마지막 단계에 와가지고 내가 알았는데 지금은 들어오는 단계부터 블록에다 올리기 때문에 나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그 정도 뭐 새로운 건가요? 뭐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채굴 행위에 막대한 에너지가 소요된다고 했죠. 퍼블릭 블록체인에 있어서. 그러면 이거 전기 많이 잡아먹을 텐데 에너지 같은 거 이건 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표준에 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제 부분에서는 블록체인에 관해서 진흥법을 만들자 이런 논의가 이제 변호사나 법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또 이제 관계된 분들이 좀 많이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 시각이 많습니다. 뭐 콘텐츠 발전법,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뭐 여러 가지 그런 발전법이 있었는데 사실 효과를 받느냐, 3D 프린팅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효과를 받느냐,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거거든요. 괜히 이거 형식적인 거 아니냐라는 견해가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규제 3법이라고 레귤러터리 샌드박스라고 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법도 지금 통과됐는데 블록체인에 관해서 또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논의가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을 하려면 기존 법령의 충돌 문제는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뭐 정보통신망법 뭐 좀 모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청약철회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소를 해주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좀 지능법은 논의는 좀 그래도 필요는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여러 가지 규제 법령에 남아 있는 것을 일일이 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이걸 좀 일거에 좀 해결할 수 있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암호화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전부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투자자의 피해를 가져오거나 통화 정책에 문제를 가져오는 그 부분, 증권형 토큰이나 이런 좀 제한된 부분을 규제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허용해주는 그런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도 지금 몇몇 분이 좀 국회의원들이 좀 입법도 발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들어갈 사항으로는 뭐 특별법을 한다면 들어갈 사항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보통 지능법, 무슨 발전법 하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예. 여기 제가 지식재산 정책 하나 넣어놨습니다. 예. 이 블록체인 기술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9년도에 뭐 MIT 라이센스라고 딱 그냥 자기가 추가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라이센싱 방식으로 이게 오픈 소스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누구든지 그냥 써도 좋다라는 개념이고 본인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함의는 이 사람이 이걸 갖다 오픈 소스로 허용한 거는 널리 써서 뭐 암호화폐 같은 것도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라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서 또 새로운 기술 추가해서 특허 출원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런 경우에 그러면 우리 정부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뭐 어떤 거는 해주고 어떤 건 안 해줄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한 정책적 판단도 좀 미리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일부 이제 이 오픈 소스 전체의 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누구나 내 소스를 활용해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라고 해놓고는 나중에 이제 업데이트 과정에서는 좀 백도어 같은 걸 심어서 뭐 정보를 빼내거나 뭐 여러 가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데 쓰는 분들도 있다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는 지식재산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해라. 이거는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에 있어서 과연 좀 적합할까 한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국제적으로도 좀 컨센서스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정보 정책이 그 때문에 완전 무리한 행동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는 거, 신뢰성을 확보하는 거, 그리고 지식재산 관련된 분쟁을 초기에 예방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정보 정책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확보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글로벌 스탠다드가 중요하냐면은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특정 로컬 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여튼 전 세계 사람이 동일한 블록에다가 데이터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다음 저작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블록체인이 중앙 통제 장치, 중앙 관리 기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은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그다음에 그 저작권자가 권익을 향유할 수 있게 하고 그 저작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블록체인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저작물을 공급을 하고 소비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그걸 갖다가 사용하는 그런 구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시로도 보면은 사진 기업이죠. 코닥원에서는 이 사진 거래하는 플랫폼을 두고 정형적인 계약,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저작물을 공급하고 이용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습니다. 뭐 굉장히 투명하겠죠. 저작물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거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차이를 둘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우조 뮤직, 스트리미티, 튜브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요 중에서 몇 가지는 이제 그 콘텐츠에 대한 보상을 일반 우리 현금이나 이렇게 우리 일반 통화로 하지 않고 암호화폐로 하는 경우도 지금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요 스트리미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이제 글 올리고 하는 그런 그 앱인데
여기 이제 글을 작성하고 하면은 이제 암호화폐로 보상을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은 이제 좀 시작하는 모델들인데 앞으로 성공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만은 저작물 거래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저작권 등록에 있어서의 어떤 객관성이나 그런 것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로 이제 이루어지면 뭐 창작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는 거, 진짜와 가짜의 구별, 그리고 등록에 관한 문제, 그리고 출처가 명확해진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 또 창작자나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래도 분명하게 명확하다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최초의 저작물을 올릴 때 그 최초의 저작물이 진짜냐 아니냐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 first mile problem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또 해결 과제라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저작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그럼 그런 게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허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허는 전형적으로 이제 중앙에서 관리하는 그 기관이 있는 그런 이제 지적재산권 이슈입니다. 특허 등록부에 관해서 이제 블록체인 형식으로 하는 등록부를 마련해서 특허를 추론하고 심사하고 평가하고 등록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허권자가 그 특허를 제3자한테 팔 수 있게 하고 라이센싱하고 이런 것들을 블록에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거래가 이제 데이터가 투명해지니까 뭔가 이제 중앙 통제 장치에 잘못된 재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요소들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고, 추론하는 사람 그리고 유사한 내용을 또 같이 또 추론하는 사람들이 서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특허라는 것이 중원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특허권자가 자기의 특허를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시스템은 퍼블릭 방식으로는 절대 유지할 수가 없고 여전히 중앙통제기관이 관리하는 형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로는 블록체인을 이용해도 이 특허라는 것이 스마트 계약만으로 가능할 것이냐, 그 협상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 똑같은 그 특허라 하더라도 쓰는 사람의 방식이 다 다를 거거든요. 그러면은 역시 여전히 이전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계약이 필요할 텐데, 그거는 별도의 오프라인에서 또는 별도의 온라인에서 필요한 거 아닌가? 이해하겠습니다. 마무리를 곧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라는 부분은 다른 것보다는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상표에 관한 부분입니다. 상표에 관한 부분도 상표 관련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올리면은 이게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누가 썼는지, 누가 최초로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소송이나 분쟁에서도 증거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걸 할 때 그 각 참여자한테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런 디바이스나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가 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비등록 지식재산권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그 공식 장부에 등록이 있는 재산권들도 블록체인에 올려서 스스로 관리한다면은 효과적으로 권리 확보, 그다음에 분쟁에서의 대응, 이런 것이 도움이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식재산 정책과 관련해서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하다 보면 굉장히 문제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갖추고 충분한 실험과 그런 효과를 갖춰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리 동일한 기준과 표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국제 협력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이게 허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뭘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논의를 통해서 계속 발전되어 나갈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